밤에 듣는 조선 야담. 조선팔도 골짜기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저긴 진짜 산골짜기다라고 손살에 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운산 아래 깊은 오솔길 끝에 자리 잡은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집이라 할 만한 집이 딱 세 뿐이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덕인의 처가였죠. 덕이 어멈은 과부였습니다. 사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고 아이 하나만 남긴 채 떠났지요. 그 아이가 바로 덕이었는데 사람들은 덕이를 두고 그 얼굴이면 정승댁도 데려가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의 얼굴은 어찌나 곱던지 초사을 밤 달빛 아래 서 있으면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길며 오똑한 콧날 아래로 그윽한 인매가 앵두처럼 맺혀 있었고 머릿결은 윤이 자르르 흘렀습니다. 우리 덕이는 말이여 가난한 집 말고 어디 부잣집에 첩이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할매들이 쯧쯧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세상에 첩이 뭐 그리 호강인가? 첩은 첩이지 어디 가서 첩이라 소리를 듣고 살라 하는가? 그러면 덕의 어멈은 허리를 한번 비틀며 손을 쫙 펴 올리고 말했습니다. 첩이라도 좋지요. 나는 이 산골짝서 방아찌타 죽을 뻔도 했고 장독대 닥다 넘어져 죽을 뻔도 했시다. 우리 덕인 호강이라도 해야지. 내 딸 팔자는 내가 막아줘야지요. 그 말이 그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른들 앞에선 예를 다하고 장담그는 솜씨도 음식하는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손끝 야무진 것 하나는 큰 기와집 안사람들도 부러워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집이 가난하고 신분도 좋지 못하니 아무 집에 시집을 가봐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게 뻔했지요. 그의 봄 마을에 연분홍 진달래 피던 날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덕이 어멈은 장에 다녀와서 한 집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영감 하나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구나. 허허, 나중에 그 집 딸 호강시키겠다고 중이라도 덕이 데려가겠다 하겠어? 그 말에 덕이는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지만 속마음은 좀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산 너머 절에서 묵탁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운산 너머 해탈함이라 불리는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엔 속세를 떠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늙은 스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월 스님이라 불렀는데 겉보기엔 연불 잘하고 청빈한 듯했지만 속은 어찌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던지 절마당의 참나무도 그 속을 알고 잎이 일찍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시주 바랑을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마다 시주를 돌며 밥 한 술, 떡 한 점 얻어 입에 풀칠하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진달래 향이 코끝을 스치더니 덕인의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자 집안에서 여인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덕이 어멈이었지요. 스님, 시주는 줄 게 없고 우리 덕이나 줄까? 덕이 어멈의 농에 스님은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스님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 건 마루 위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덕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반달 같은 이마, 고운 눈매, 은은한 웃음. 마치 관세음보살이 인간 세상에 나온 듯하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절로 변했지요. 시주는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저 메밀 범벅 있으면 조금만 주시오. 덕의 어멈은 웃으며 메밀범벅에 토종꿀을 듬뿍 타내주었고 스님은 두 손으로 그 그릇을 공손히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이.
이 꿀맛이 세상 맛이란 말이더냐. 꿀탄 메밀을 입에 넣는 순간 스님의 눈앞에 둥근 달이 3번 뜨고 별이 쏟아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저 처자를 절로 데려간다면, 부처님 모시듯 아침 저녁 공양하며 살면 이게 곧 도 아니겠는가. 스님의 눈빛에 번뜩임이 맺히고 목탁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불 대신 욕심이 머리 위에 앉았으니 그날 저녁 해탈함으로 돌아간 해월 스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는 연불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에 본 덕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마음이 흡사 솥뚜껑 위의 물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지요. 관세음보살. 아니,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말이다. 에잇. 스님은 이내 괴적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하늘이 내게 내린 복덩이를 그냥 흘려보내면 중생을 거스르는 일이니 내가 직접 공양하며 모시겠다. 다음 날 새벽 스님은 다시 덕인의 초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를 지나 덕인의 담장 너머를 살피던 그 순간 덕의 어멈이 헛간 뒤편에 널어놓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스님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이가 장독대에서 장을 푸느라 혼자 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자, 이리 좀 와 보겠느냐. 덕이는 깜짝 놀라며 물러섰지요. 스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내가 시주로 매미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담아갈 괴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 괴짝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덕이는 머뭇거리며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니 돌려만 주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스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괴짝을 둘러보았고 이내 뚜껑을 열어 안을 정리하더니 작정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그날 저녁 해월 스님은 덕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방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덕이를 안아 괴짝에 넣고는 서둘러 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으르렁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 돌아보니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연실색한 스님은 괴짝은 그대로 내팽개치고 간신히 암자로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해탈함의 초라한 방에 앉아 날이 새기만을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괴짝의 문을 꽁꽁 봉해 놨으니 분명히 그 처자는 무사할 거야. 날이 새는 즉시 가서 괴짝을 가져와야겠어. 스님의 입가에는 욕심과 기대가 실룩되었고 그의 등에선 이미중의 도가 아닌 사내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튿날 아침 백운산 골짜기 아래 고요하던 산길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경상 감사 나가신다! 관복을 입은 감사가 탕감아와 휘황찬란한 기수대, 말 위에 올라탄 장졸들과 풍악을 울리는 악공들까지 한양에서 내려온 경상 감사의 행차가 마을 인근 산길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어제 술이 덜 깬 듯 느릿하게 가마에 기대 있었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던 군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감사 나으리, 앞길 가시던 물 아래에 괴짝 하나가 놓여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지요. 이 산골짜기 한복판에 괴짝이라니! 뭐냐? 당장 열어보라! 군졸이 뛰어가 괴짝을 확인하고 열쇠를 따자 뚜껑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서 처녀 하나가 머리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흡사 봄밤 반달처럼 은은하고 손끝에 감은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놀란 군졸이 말했습니다. 처녀가 들어있었나이다.
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마를 멈추고 직접 내려 괴짝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자 누구냐? 왜 이런 데 있었느냐? 덕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재빠르게 눈빛을 정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길을 잃었사옵니다. 집이 마땅찮아 나무를 하다 길을 잃고 마을을 찾아가던 중 몸이 약하여 괴짝에 잠시 몸을 뉘었사온데 물론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지요. 행차에 태워라. 이 처자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덕이는 그렇게 말 위에 실려 감사의 가마 뒤편으로 옮겨졌고 가시덤불 속 괴짝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사람들의 발에 치이며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 아래 물가로 내려온 호랑이 한 마리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숲 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까딱이며 괴짝 쪽으로 다가가더니 벌컥 열린 괴짝 안으로 스르륵 몸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감사의 수레를 타고 멀어졌고 괴짝 안에는 이제 호랑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월 스님은 아침 이슬에 젖은 승복자락을 걷어올리고 괴짝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덕이 생각뿐이었지요. 이 몸이 평생 불경 외우며 산 덕에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나. 스님은 괴짝을 덥석 안고는 낑낑대며 등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휘청였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괴짝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허허, 우리 덕이가 살도 좀 오른 모양이구나. 복도 함께 실려 있는 게지. 헤헤. 스님은 흥에 겨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지요. 메밀범벅 밤범벅 꿀에 말아 자시고 반달 겉은 처잘랑 괴에 담아 지이시고 중우복도 우지도 주지도 열렸다. 허허. 괴짝 안의 호랑이는 갑작스런 흔들림에도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스님은 자신이 진짜로 덕이를 데려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땀은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괴짝을 짊어지고 해탈함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마침내 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절문 앞에 괴짝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땀을 훔치며 상자를 불렀습니다. 상자야, 문 단단히 닫고 밥상 2상 내오거라. 그리고 방 안으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고 꼭꼭 잠그거라. 예, 스님.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엔 복을 맞이한 중생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이 몸의 공덕으로 오늘 드디어 불법과 인연을 맺을지니 인생사 참으로 묘하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괴짝 덮개를 열어 젖히려 하였고 그 속에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범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몸은 살금살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마지막 연부를 되내며 괴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온만이 밤매. 다음 순간 괴짝은 벌컥 열렸고 검은 줄무늬와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튀어나온 것입니다. 괴짝에서 튀어나온 호랑이는 뒷발로 착지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스님의 외마디 비명은 공중에서 끊겼고 다음 순간 호랑이는 그의 몸뚱이를 마치 배짱이 다루듯 한 입에 물고 절마당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날뛰며 목탁을 부수고 법탁을 넘어뜨리고 벚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상좌들이 문틈으로 슬며시 내다보다가 피투성이가 된 스님의 옷자락과
그 위에 앉아 있는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는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상자들은 뒷문으로 주랭랑을 쳤고 주지 스님은 벽장 안에 숨어 연부를 외우며 사시나무 떨뜬 몸을 떨었습니다. 절에게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다 절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모두가 두 손을 내젓고 말았지요. 이게 무엇이야?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절에 붙은 목판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절 이름을 쓴 간판은 반쯤 부러져 대웅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해탈함은 그날 이후 법물사로 불리게 되었지요. 호랑이에게 먹힌 절이라 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국 절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덕의 어멈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 눈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 어찌 우리 덕이를 괴짝에 담아간다고. 허허, 인과응보로구나. 허참, 중이 사람을 데려가다니 그것도 처녀를. 그것도 호랑이를 데려가 문을 열다 죽었다니. 이거야말로 천벌이지. 이윽고 절 아래 장터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기 시작했지요. 중이 시주보다 여인네의 눈이 멀면 호랑이 신랑을 보게 된다 카더라. 이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다 했지요.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고 욕심은 스스로 불러들이는 재앙이다.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집에 송씨 성을 가진 도령이 살았습니다. 송도령의 집안은 당대 여러 정승을 배출하였고 그의 아버지 또한 영의정의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송도령은 엄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스승 아래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의 문장과 학식을 칭송하였지요. 저기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송도령이야. 어머, 듣던 대로 미남이시구나. 아이고, 멀리서 쳐다만 보면 뭐하니? 우리 같은 처지에 언감생심이지. 그러게 말이야. 송도령은 용모도 출중하고 풍채도 당당하여 처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늦은 봄,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바로 올해가 3년마다 열리는 과거 시험이 있는 해였기 때문이죠. 모처럼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드니 나루터와 여관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에는 활기가 넘쳐났고 과거급제에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몰려든 선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 올해는 자제분도 대과에 응시하겠지요? 글쎄, 그래야겠지. 그 재기와 문장의 성숙함이 이미 세상에 드날렸으니 사람들은 송도령이 이미 장원이라고들 떠든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인가?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이니 전국에 내로라 하는 유생들이 다 모여들 터인데 어디 장원이 그리 쉽겠는가? 그리고 우리 창희는 아직 멀었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그렇지 소문날 정도로 문장이 뛰어난 것은 아닐세. 그래도 대감의 자손인데 그 총명함이 어딜 가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아첨꾼이 돼가네 그려. 영의정 송원우는 아들 송도령의 학문이 아직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세간의 관심과 칭찬이 부담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당연히 도련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거참, 너도 알다시피 내 간신이 진사시에 합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게 왜 남의 글을 가져다 도련님이 쓴 것처럼 하셨습니까? 내 일이 커질 줄 알았냐? 춘심이 그것이 하도 콧대 높게 굵길래 잠깐 스승님의 글을 빌려왔을 뿐인데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그랬습니다. 사실 송도령은 세간의 소문만큼 빼어나게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 잘하고 콧대 높은 춘심이라는 기생 한번 꼬셔보자고 스승의 글을 가져다 자기가 쓴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명문장가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이 커져 대과시험에서 장원은 고사하고 급제자 명단에 이름 하나 못 올리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쇠돌아, 네, 도련님. 낙이나 끌고 오너라. 삼수갑산에 녹음이 가득하고 고창기가 손짓하니 소풍이나 가야겠다. 네, 도련님. 즉각 대령하겠습니다. 송도령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나귀를 타고 남산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송도령이 광통교를 막 건너려 하는데 홀연 모르는 사람이 나귀 앞으로 불쑥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네 시기에 장부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오?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소인은 지전 상인으로 김덕출이라 하옵니다. 평소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도련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가는 길을 막아선 덕출의 말에 송도령이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자 덕출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요? 저의 간절한 가슴속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소인의 집이옵니다. 황공하오나 잠시 들어가 쉬어가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송도령은 덕출의 말이 기이하게 들려 나귀에서 내려 그 집 사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방 안을 가만히 둘러보니 참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화가 가득하였습니다. 송도령이 자리를 잡고 앉자 덕출은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죠. 도련님, 소인에게 딸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16살입니다. 일개 상인의 자식이라 신부는 미천하나 얼굴도 굽고 재주와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 서론이 긴 것이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딸의 꿈에 정초 한 장이 갑자기 날아올라 황룡으로 변하여 공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허허, 거참 기이한 꿈이오. 송도령이 듣기에도 분명 신기한 꿈이었죠. 덕출은 가만히 도령의 얼굴을 살피며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제 딸이 깨어나 기이하게 여기고서 꿈속에서 용으로 변해 날아간 종이를 찾아내 10장을 봉해두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송도령은 갑자기 침을 꼴깍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종이를 어찌하려고 하오? 꿈을 해몽해보면 이번 과거에 그 종이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급제할 것이니 제 딸이 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 종이를 드리고 그의 소실이 되리라 하고 혼자 생각했답니다. 그럼 설마 그 종이를 날 주려고 부른 것이오? 그렇습니다. 소인의 집이 마침 큰 길가에 있기에 이른 아침부터 행랑 한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에 발을 내리고 종일토록 앉아 왕래하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련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소인을 부르더니 도련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청했던 것입니다. 허허, 거참. 송도령이 머뭇거리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곧 방으로 큰 음식상이 들어왔지요. 음식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했는데 뒤이어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송도령은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의 용모는 화용얼태가 따로 없었고 진정 경국지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맑고 선명했으며 행동거지가 여유 있고 단아하니 여염집의 천한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꿇어앉아 정초 한 장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딸이 꾼 꿈에서 용으로 변한 종이입니다. 과거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여기에 답안을 써서 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 하실 것이니 창명하는 날 미천함을 싫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마꾼을 보내셔서 제 딸을 데려가셔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송도령은 속으로 횡재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덕출의 딸의 미모를 보고
벌써 흠모하게 된 데다 꿈의 징조가 비상한 것이 어찌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굳게 약속하고 덕출의 딸과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 날 송도령은 정초를 가지고 상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하여 꼭 가마를 보내겠다. 정녕 굳게 언약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시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송도령은 여인에게 받은 정초를 가지고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과 시험에 시제가 내걸리자 송도령은 떠오르는 생각대로 붓을 휘두르고 과거장을 빠져나왔는데 정말로 장원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이지요. 송도령은 임금 앞에서 이름이 불렸으며 어사화를 꽂고 음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영의정 송원우가 임금께 절하고 나오니 신선의 풍악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났지요. 그날부터 송도령의 집안에는 고관대작들의 축하 행렬이 끊이질 않았고 하객들이 마루에 빽빽하였지요. 음악과 춤사위가 흥을 돋우고 진수성찬이 좌우에 뒤섞였습니다. 대감, 감축드리옵니다. 내 뭐라 했습니까? 창희가 장원을 차지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소이다. 우리 창희가 장원이라니 조금은 얼떨떨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들놈 덕에 이리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으니 나 또한 기쁘기 그지없소. 영의정 송원우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평소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아도 대과 시험에서 장원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는데 당당히 장원이라니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한편 송도령은 장원의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마를 보내 덕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지만 조선은 신분에 귀천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천하다는 상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면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지요. 장가도 안 간 놈이 소실부터 맞이하자고 그러면 분명 아버지께서 경을 치려 할 것인데 이를 어쩌지? 도련님, 그때 문 밖에서 쇠돌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감 마님께서 사랑해서 찾으십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찾는다는 소리에 송도령은 서둘러 사랑방으로 행차하였는데 방 안에는 한성판윤 이정호가 아버지와 함께 좌정하고 있었지요. 인사드리거라. 한성판윤대감이시다. 송도령이 아버지의 말에 절하고 앉으니 한성판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과연 소문으로 듣던 대로입니다. 어찌 이리도 똑똑하고 사내다운 풍모를 지닌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허, 과찬이요. 장이야. 네 아버지. 판윤대감의 여식이 있는데 올해 나이가 16이라 한다. 네? 너도 이제 등과를 하였으니 조만간 나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일을 하려면 먼저 가정을 잘 꾸려야 할 것이야. 그래서 말인데 판윤대감의 여식과 곧 혼례를 치르려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니? 아버지의 말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송도령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덕출의 딸과 한 약속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따로 혼인을 하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어찌 제가 아버지의 하회와 같은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미한테 서둘러 준비하라 이르겠다. 네 아버지. 송도령은 무슨 말을 하려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저 평소 아버지와 말하듯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얼떨결에 그리하겠다 대답은 하였지만 송도령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사내대장부가 단단히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기고 있으니 그러게 왜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셨습니까? 내 진정 일이 될 줄은 몰랐지. 내 주제에 장원이라니. 도련님,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뭐가 말이냐?
어차피 상인의 딸은 정실 부인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니 정실을 먼저 얻고 다음에 소실로 드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래, 새돌이 내 말이 맞다. 차차 소실로 드리면 될 것을 내 괜히 고민을 했구나. 뭐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게, 내 보니 장원은 새돌이 내가 해야 할 것 같구나. 쇠돌의 말에 송도령의 고민은 단박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송도령은 판윤대감의 딸과 성대한 혼례를 치루었고 곧이어 홍문관의 부수찬으로 임명되었지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창이의 관직은 그 사이에 정사품 홍문관 은교로 올랐지요. 더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으니 그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영의정 송원우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요. 그의 영의정 송원우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정승의 환갑잔치가 성대히 열리니 임금의 축원문이 내려지고 집안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요. 연애는 밤늦도록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애절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대문 안으로 쳐들어 오려 하니 집안의 종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통곡하면서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다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오려 하니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하고 섰지요. 결국 영의정 송원우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대문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더냐? 이자가 서방님께 할 말이 있다고 무작정 들어오려 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딸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디 딸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사내는 다름 아니라 상인 김덕출이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종들과 실갱이가 계속 이어지자 영의정 대감이 말했지요. 그만 놔두거라. 무슨 사연인진 모르나 자식이 원통하게 죽음을 맞아 찾아온 데는 필시 우리 집안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안으로 들이거라. 네 대감마님. 영의정의 명에 따라 덕출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사랑해서 영의정 대감과 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 같은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는가? 덕출이 울며 절하고 소리를 삼키며 대답했지요. 소인은 지전상인 김덕출이라 합니다. 덕출은 그때부터 자신의 딸이 용꿈을 꾼 일과 송창이와 언약한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의 딸은 과거 날이 되자 아침부터 먹지도 않고 오직 방 소식만 기다리며 서방님이 급제하셨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거듭 길가로 나가 알아보았는데 과연 서방님께서 장원급제하셨음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딸은 아주 기뻐하며 오직 서방님께서 가마를 준비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누웠다 일어났다 바보가 된 듯 미치광이가 된 듯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지요. 소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모로 타일렀습니다. 서방님이 잠시라도 널 있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는 홍문관 은기로 풍계가 오르셨다 한다. 나란 일로 바쁘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진정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저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 조차 없겠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녀가 없는 까닭에 이같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딸은 그리 슬피 울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자결했습니다. 소인의 비통함과 원한이 가슴에 가득 차고 애달픔과 원통함이 하늘에 닿아서 감히 이렇게 쫓아와 고하나이다. 영의정 대감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참혹함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네 대감마님.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장이 이놈을 당장 대령하여라. 네 대감마님. 마침내 아들과 마주한 대감이 말했습니다. 장부로서
중대한 언약을 하고도 변하여 그 사람을 배반했느냐? 아버지와 마주한 창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세상에 어찌 이리도 신이도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박정한 놈이 내 자식이라니. 쌓인 원한이 지극하거늘 어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것이냐? 나는 내가 크게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넌 별 가망이 없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시 제사상을 성대히 갖추고 제물을 지어라. 내 죄를 안다고 그 죄를 졌고 지난 일이 후회막급이라고 사죄하고서 시신 앞에서 통곡해라.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을 염하는 절차도 다 내 스스로 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라. 창희는 아버지의 말대로 죽은 여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금유 앞에서 통곡하였지요. 미안하오. 내 한 번도 그대를 잊지는 않았소.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냈소. 부디 날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송창희는 그날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일찍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다. 전해지지요.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젊은 사내가 들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창수였지요. 창수는 그 신분이라 출신을 알 수 없었지만 등에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마을에 들어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허참네. 다들 고기 잡으러 갔나? 동네에 사람 꼴 보기 힘드네. 사실 이 마을은 10여 호의 작은 초가가 있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로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생계를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고기를 잡으러 갔던 남자들이 먼 바다로 나갔다가 큰 파도에 휘말려 모두 죽고 말았지요. 그러니 마을의 남자라고는 사내아이와 노인 한 사람이 전부였으니 동네 아낙들은 깊은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어기로 웬 젊은 사내가 들어오는데 체구는 건장하고 얼굴 또한 준수하니 여인들은 부끄러워 사내의 눈에 띌까 집 안에 숨어 처음 보는 사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창수는 마을 한가운데 정자나무 아래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동네에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 했더니 이리 사람 꼴을 못 보겠으니 아이고,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창수가 정자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순간 무엇인가 축축하고 따뜻한 것을 창수의 얼굴로 떨어뜨렸죠. 에이, 이게 뭐야? 저놈의 새가 내 얼굴이 뒷간인 줄 아나? 참 재수가 없는 놈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더니. 그때 어디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니 웬 여자아이가 그 꼴을 보고 좋다고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가 그리 웃긴다고 웃는 것이냐? 남은 더러워 죽겠는데. 아이는 깔깔대고 웃다 창수에게 다가와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창수에게 주었습니다. 창수는 아이에게 그것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말했지요. 그래, 고맙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똑순이라 합니다. 그래, 얼굴을 보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마을에는 왜 이렇게 사람 꼴 보기가 힘든 것이냐? 글쎄요. 아저씨들은 옛날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 돌아오지 않으시고 아주머니들은 다들 어디 계신지 지금은 보이질 않네요. 그래? 그때 멀리서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순아, 거기서 뭐하니? 얼른 이리로 오너라. 점심 먹을 시간이구나. 네, 어머니. 아이가 돌아서 재어미에게 가버리자 창수는 그 자리에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순간 손에 아이의 손수건이 들려있는 걸 보고 창수가 똑순아 하고 불렀지만 아이와 그 어미는 이미 멀찌감치 가고 없었죠. 이를 어쩌나? 이걸 그냥 돌려줄 수도 없고. 창수가 동네 개울에서
손수건을 빨아 아이에게 돌려주려 그 집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은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창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혹시 똑순이라는 아이의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인은 말을 못하는지 간신히 고갯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지요. 네, 고맙습니다. 창수가 여인이 가리킨 곳을 향해 총총 걸어가는데 에구머니나. 물동이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순간 창수가 뒤돌아보니 물동이는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여인은 그저 가만히 서서 깨진 동이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괜히 물어봤나 보네. 이미 깨진 동이를 어찌합니까? 창수는 하는 수 없이 똑순이 집을 찾아 가던 길을 갈 수밖에. 그러다 조금 가니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똑순이가 그 어미와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였지요. 창수는 반가운 마음에 살인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가며 똑순이를 불렀습니다. 똑순아, 아저씨. 이 손수건을 놓고 갔잖니? 이거 받아라. 아이가 마루에서 내려와 창수에게 오려는데 그 어미가 아이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누구시냐? 그냥 정자나무에서 본 아저씨인데요. 아이가 그 손수건을 제게 잠깐 빌려주고 그냥 갔길래 돌려주러 왔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똑순의 어미가 창수에게 손수건을 건네봤는데 창수의 코에 음식 냄새가 향긋하게 들어오는가 싶더니 입 구멍에서는 침이 꼴각꼴각 넘어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순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똑순의 어미가 말했지요. 시장하시면 밥을 좀 내올 테니 한 수저 들고 가시지요. 창수가 그 소리에 체면이고 뭐고 고맙다며 자리에 앉자 잠시 후 똑순의 어미가 따로 밥을 한 상 내주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시장기나 좀 달래시지요. 아닙니다. 시장이 진수성찬이지요. 창수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였죠. 체하겠습니다. 밥은 더 있으니 천천히 드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창수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잘생겼네. 이 얼마 만에 보는 남정네인가. 똑순애미가 복 받았네. 조용히 좀 말해. 저리 좀 비켜봐요. 아이고, 우리 용식이 아빠같이 잘생겼네. 저 허벅지 좀 봐. 동네 아낙들이 몇 년 만에 보는 젊은 남정네가 신기한 듯 구경을 하는데 창수가 이상하여 돌아보면 얼른 몸을 낮춰 담장 뒤로 숨고는 하였지요. 아이고, 동네에 웬 여인들만 이리 바글거립니까? 바닷가 마을이라 몇 년 전에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 동네에는 여인들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지요. 그랬군요. 똑순애미의 눈에 순간 눈물이 비치는 것을 보자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그런데 똑순의 어미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이런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있으리라고 도무지 믿어지질 않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내어준 밥을 깨끗이 다 먹은 창수가 고맙다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똑순이가 창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어디로 가세요? 똑순아, 이 아저씨는 그저 발 닿는 대로 전국 팔도를 내 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그럼 또 언제 뵐지 모르겠네요. 그래, 인연 있으면 또 보지 않겠니? 창수는 그렇게 똑순과 그 어미에게 인사하고 집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똑순의 어미가 밥상을 치우는데 상위에 은자 한 잎이 있질 않겠습니까?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는 평생 동안 보기 힘든 은자인데
그걸 놓고 가다니 똑순의 어미는 창수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직감하였지요. 한편 똑순의 집에서 나온 창수는 바닷가에 홀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온 사방에 전라가명의 군졸들이 깔려 있을 것인데 그래도 서둘러 한양으로 가야 한다. 창수는 이내 한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가만히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니 웬 여인이 서서 창수에게 말을 건넸지요. 이보시오. 왜 그러시죠? 어디를 가시는 길이옵니까? 한양으로 가는데 그건 왜 묻소? 한양을 향해 간다면 좋게 하루를 꼬박가야 쉬어갈 민가가 나올 것인데 지금 가시면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하죠? 저희 집에 빈방이 있으니 저녁 드시고 내일 새벽같이 길을 떠나시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창수는 여인의 말이 조금 미심쩍었지만 저녁도 주고 재워도 준다니 그냥 순수히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고, 대체 왜 이러시오? 가만히 좀 계셔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왜 이러는 것이오? 아이, 참. 이러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돼. 아이고 부처님 산신령님. 맙소사. 아이고, 저 음탕한 것이 선수를 쳤네. 그래, 내 뭐랬어. 여자 싫어하는 남정네가 어딨어. 동네 안악들은 문 밖에서 한탄하고 창수와 여인은 방 안에서 뒤엉켜 있으니 참으로 보기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다음 날 아침 창수가 눈을 뜨니 방으로 따뜻한 국과 제법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놓인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차린 것은 없지만 어서 드시지요. 서방이라니 창수는 순간 기가 막혔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냈으니 서방은 서방이니 그저 수저를 들어 밥만 우적우적 먹었지요. 오늘은 일찍 떠나야 할 것 같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마웠소. 아침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날도 추우니 며칠 더 묵고 가시지요. 아니요. 내 처지가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오. 언젠가 또 들를 테니 그때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술 주면 고맙겠소. 창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여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 밖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찬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지요. 아이고, 정말 저 여인 말대로 며칠 더 묵다 갈 걸 그랬나? 정말 날은 추웠지만 창수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발길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악들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는 또 다시 쓸쓸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누군가 똑순이의 집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결에 그 소리에 놀란 똑순의 어미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리시오? 어제 들렸던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시오. 어둠 속에서 똑순의 어미가 가만 보니 어제 밥값으로 은자를 놓고 간 사내인데 어디를 다쳤는지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군졸들에게 쫓기고 있어. 내 깊은 사정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 잠시 좀 숨겨주실 수 있겠소? 똑순의 어미는 도무지 영문을 몰랐으나 일단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심산으로 창수를 방 안으로 들였지요. 그리고 잠시 후 마을에는 횃불을 든 군졸들이 들이닥쳐 온 마을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하였죠. 피를 흘리고 도망간 사내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내라고는 노인과 아이뿐입니다. 그럼 이자는 이 마을에 들른 적이 없더냐? 그때 군사 하나가 웬 사내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내미는데 언뜻 봐서는 창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여인들 누구 하나 선뜻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봤다고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 중 누군가는 다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군졸들은 10여 호대는 이 마을에 집 안으로 들어가 외양간부터 방 안 구석구석 뒤지지 않는 곳이 없었고 마지막에는 똑순의 집으로까지 찾아와 마구 뒤져대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이러시오? 저와 딸아이만 사는 집입니다. 죄인을 찾고 있다.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똑순 어미의 치마 속에서 창수가 나오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기력이 없어 보였지요. 똑순 어미는 창수를 방 한쪽에 눕히고는 정성으로 간호했지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창수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면 내 사지가 찢기고 산산이 조각나 바닷가에 뿌려졌을 것이오.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아 그저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밥상을 물려 방 밖으로 나가는 똑순 어미를 보며 창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사연인지 묻질 않는 것이오? 손께서 나중에 다 말해주신다고 하여 그저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창수는 생각했지요. 참으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어찌 꽃이 산과 들에만 피겠는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도 양귀비에 버금가는 꽃이 피었구나. 기운을 차린 창수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괴나리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설 채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집 앞에 여인들이 저마다 소쿠리를 하나씩 들고 서 있질 않겠습니까? 왜? 벌써 가시려고? 서방님, 그래가지고 한양까지 어찌 가시려 합니까? 아니, 누가 내 서방이야? 같이 밤을 보냈으면 서방이지요. 알고 보니 여인들은 그동안 창수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에 좋다는 약과 기운을 돋을 수 있는 음식들을 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창수는 여인들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훗날 살해하겠다며 길을 나서려는데 여인들이 극구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 추운 날 그 몸으로는 단 사흘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더 머무르시면 나주에서 인천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상선이 이곳에 들릴 것이니 그 배를 타고 한양으로 향하시지요. 똑수너미도 이렇게 간곡히 만류하자 창수는 그렇게 마을에서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동네 안악들은 매일같이 똑순의 집으로 찾아와 모처럼 보는 사내라며 농을 하고 대체 왜 쫓기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창수는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며 피할 뿐 도무지 이야기하질 않으니 여인들은 창수만 보면 안달을 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먼 바다에 돛을 올리고 가는 큰 배가 보였습니다. 나주에서 출발한 상선이 해마다 이 마을에 들러 물과 약간의 음식을 배에 싣고 가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이죠. 부두에는 동네 안악들이 환송을 나왔고 상선의 행수에게 창수가 은자 한 잎을 주며 한양까지 데려달라 하니 행수는 신이 나서 창수를 배에 태워주었죠. 창수는 동네 여인들에게 절하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했고 환송 나온 여인들 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여인들도 있었죠. 아이고,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야지. 동네 여인들이 떠나는 창수를 보며 소리치자 창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창수요. 머지않아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평안히들 계시오. 돛을 높이 매단 상선은 부두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뒤늦게 달려온 똑순과 그 어미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지요. 똑순아, 잘 있거라. 고마웠단다. 사실 이 사람은 조선의 암행어사 김창수였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전라도 관찰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허름한 평민의 복장으로 전라도 지역에 왔다. 그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었는데 자신의 비리가 임금에게 알려질까 걱정한 전라관찰사가 그를 죽이려 하니 그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배는 순풍을 만나 20여일 만에 마포나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포나루에 내린 김창수는 급히 한양의 집에 들러 의관을 차려입고 경복궁으로 가 임금을 아련하고 전라 관찰사의 비리를 낱낱이 아뢰자 그 말에 노한 임금이 명하였지요. 뭐라? 도승진은 들으라. 벼슬아치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할 관찰사가 오히려 비리를 저질렀으니 지금 즉시 전라 관찰사를 봉고파직하고 그의 비리와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여라. 더불어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를 살해하려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능멸하려 한 것이다. 이에 김창수를 임시로 도원수로 임명하여 전라 가명에 파견토록 하여 땅에 떨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여라. 도원수는 정의품의 임시관직이지만 그 지위가 품계상 관찰사보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원수라는 직책이 전시에 부여되는 관직인데 암행어사 김창수를 이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그렇게 도원수로 임명된 김창수는 군졸들을 이끌고 직접 전라 가명으로 내려가 관찰사와 그 비리에 관련된 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 마을에 들르니 동네의 안악들은 의관을 갖춘 그를 몰라보고 허리만 숙이고 있질 않겠습니까? 그때 똑순이가 김창수를 알아보고 소리쳤지요. 창수 아저씨다. 그래, 똑순이 오랜만이네. 그 소리에 놀란 안악들이 고개를 들어 말 위에 앉은 도원수를 바라보니 과연 창수가 아니겠습니까? 뭐야? 창수가 저리 지체 높으신 분이었어? 이거사, 말 조심해. 그 소리를 들은 김창수가 말에서 내려 여인들에게 절하니 여인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지요. 다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그렇게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상을 내려주었지요. 아이고, 저리 높은 분을 욕보였으니 너 어찌할 거야? 몰라요. 나만 좋았나? 흥.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대길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대길은 나이 17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하루는 대길이 멀리 떨어져 사는 친갓집에 제사가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대길아, 먼 길이니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버지, 저는 걱정 마셔요. 혼자 계시는 동안 끼니 거르시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계셔요. 그래, 나는 걱정 말고 몸 조심히 다녀오너라. 대길은 홀로 남겨진 아버지 걱정에 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큰 할아버님 제사라 아니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대길은 한참을 걷다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걷다 보니 날도 덥고 목도 마른 터라 대길은 시냇가에서 세수도 하고 목도 축이려 했지요. 그런데 얕은 물속을 가만 보니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해 제법 큰걸? 가다가 구워 먹어야겠구나. 대길은 그 즉시 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랑 함께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물고기를 잡자마자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가던 길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대길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나뭇잎에 싸서는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속 오솔길로 들어서 하염없이 또 걸었지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디선가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대길은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지요. 그리곤 곧 새 잡는 그물에 뻥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가는 곳마다 이게 웬 횡재냐? 대길은 그물에서 꿩을 떼어내고는 또 생각했지요. 아쉽구나. 이놈을 삶아 아버지께 드리면 참 좋아하실 텐데. 대길은 그렇게 아쉬워하며 꿩을 묶어서는 다시 길을 가려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그물을 놓은 사람에게 미안하네. 그래, 꿩 대신 물고기라도 주어야겠다. 대길은 그물에 물고기를 올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물을 놓았던 사람이 그 사이에 뭐라도 잡힌 게 있나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산속 새 잡는 그물에 걸려 있으니 기겁할 노릇이었지요. 아니, 이 무슨 일이? 이 깊은 산속에 새 잡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다니! 이럴 수가! 이건 필시 귀신의 짓이 아니고서야! 그물의 임자는 물고기를 들고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오! 그물 임자의 호들갑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모두들 기이한 일이라며 맞장구 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물고기가 새 잡는 그물에 걸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아니오? 이럴 게 아니라 건넌 마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이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르르 무당에게 몰려갔습니다. 무당은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수선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점을 치는 신용을 했지요.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신령님께서 물고기로 변해서 오셨구나. 아이고 큰일이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이요. 이제 곧 마을에 재앙이 내리겠는걸. 무엇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소? 필시 재앙을 피할 무슨 방도가 있질 않겠소. 재앙이 온다니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지요. 그 모습을 본 무당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물고기를 모셔놓고 크게 제사를 올려야 할 것이요. 그렇지요. 제사를 올려야 하겠지요. 돈이 얼마가 들건 간에 부디 산신령님의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날로 새 잡는 그물이 있던 자리에 당집이 지어졌습니다. 무당은 당집 안에 물고기를 모셔놓고 보름간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무것도 모른 채 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길은 산속에 당집이 지어진 걸 발견하였는데 당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연신절을 하고 있질 않겠습니까? 어라? 분명히 갈 데는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당집이 세워졌지? 대길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당집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집 안에 모셔놓은 산신령을 가만 보니 자기가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대길이 궁금하여 사람들에게 사연을 물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대길은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지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그물에서 꽝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도둑으로 몰려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니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길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벼랑간 당집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집어들고는 말했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을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길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은 휘둥그레져 가만히 대길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니, 저럴 수가. 산신령을 구워 먹다니 저런 막대먹은 놈을 보겠나? 그러자 대길이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을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귀신들은 저만 보면 주랭랑을 놓지요. 제가 산신령을 잡아먹었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속에서 물고기가 새 잡는 그늘에 잡혔는데 어느 날은 웬 총각이 나타나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며 산신령을 잡아먹다니 말입니다. 그 뒤 이 마을에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무당보다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더 유명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온 고을에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은 퍼져나갔지요. 하루는 대길이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웬 낯선 사내들이 얼쩡거리고 있는데 대길이 수상하여 물었지요. 대체 니시오? 용건이 있으면 들어와서 말하지. 뭘 그리 넘겨다 보고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사내들이 가만히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멀지 않은 고을에 사는 최부잣집의 머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식전대바람부터 찾아온 것이요? 그 집 뒷마당에 오래된 행화나무가 있는데 밤이면 그 나무에서 귀신이 나와서는 주인 어르신 딸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귀신 잡는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한번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일이 소문이 나 정말 귀신과 마주해야 할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귀신을 잡을 줄 몰라요. 그건 헛소문일 뿐이에요. 대길이 이렇게 말하고 꽁무니를 빼려 해도 머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 간에 주인의 분부를 어길 수 없으니 강제로 대길이를 끌고 가버렸죠. 아이고, 정말 저는 귀신 잡을 줄 몰라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렇게 대길이 한참을 끌려가 부잣집 마당에 던져지자 최 부자는 반색을 하고 대길이를 맞이했지요. 오, 당신이 그 유명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이요. 이리 급하게 모시고 와 실례가 많소. 내가 밤이면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도무지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소. 부디 그 귀신을 꼭 잡아주시오. 그럼 내가 돈은 얼마건 간에 다 드리겠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 물고기를 잡은 일부터가 후회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저리 간절히 부탁하는 최 부자를 마주하자 대길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었지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래 될 대로 되라. 대길은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아닙니까? 최 부자는 대길의 말에 기뻐 온갖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지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머슴들은 대길을 끌어다 뒷마당 행화나무 밑에 놓고는 모두들 황급히 도망가 버렸지요. 대길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행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부처님, 신령님, 옥황상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길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파란 불이 비쳤습니다. 파란 불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더니 대길의 머리 위에 멈추었지요. 대길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은 아득하고 하늘은 노랗기만 하니 말뚝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머리 위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대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만약 내일까지도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거라. 그 파란 불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사라져 버렸지요. 대길은 겁에 질려 떨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이를 어찌합니까? 어쩌면 좋지? 차라리 달아나 버릴까? 그날 밤 대길이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식전부터 최 부자가 방으로 찾아왔지요. 어젯밤 귀신을 만나셨지요? 오늘 밤에는 꼭 귀신을 잡아드시고 부디 저희 집에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최 부자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니 곧이어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상에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대길이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에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나 보자. 그렇게 대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머슴 한 사람이 접시에 구운 생선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길이 가만히 그 생선을 보니 지난날 산신령으로 모셔졌던 그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대길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이놈아, 내 놈이 귀신 노릇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머슴이 얼굴빛은 사색이 되고 갑자기 벌벌 떨더니 대길이에게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 머슴이 왜 이러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한 대길이는 금세 이 머슴과 귀신이 필시 무슨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렸죠. 그리곤 머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야 내 놈이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바른 대로 말하렸다. 예, 나리. 귀신 잡아먹는 대길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머슴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때부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제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사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귀신 소동을 벌여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바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요. 알고 보니 머슴은 귀신 잡는 대길이가 어젯밤 일을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생선을 구워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머슴은 대길이 무심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딸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딸을 준다는 핑계로 머슴을 10년 동안 부려먹어? 주인이 아주 괘씸하구나. 오죽하면 머슴이 귀신 소동을 벌였을까? 대길은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는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귀신을 잡아드리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귀신에게 듣자니 전에 딸을 주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 사람에게 딸을 주어 당장 혼례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귀신을 잡겠습니다. 귀신이 딸을 달라고 장난을 치는 것은 주인 집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집안은 귀신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대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머슴에게 딸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머슴과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역시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답게 용하긴 하구나. 주인은 크게 감탄하고는 대길에게 말했지요. 잘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할 테니 귀신이나 잡아주십시오. 주인은 그날로 머슴과 딸의 혼례를 올려주었고 머슴은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슴은 대길에게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부잣집 귀신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길이는 최부자에게 큰 돈을 받아 논밭도 사고 어여쁜 신부도 얻어 아버지 잘 봉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대길이처럼 거짓말로 운 좋게 돈도 벌게 되고 하는 걸 보면 살다 보면 가끔은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누군가를 도우려 한 것이기에 대길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려 한 거짓이었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저기 혹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 집이 어디요? 아, 그 사람? 저기 함경도 산골로 이사간 지 오래되었소. 소문에는 세상하고 인연을 끊었다지요, 아마. 예, 대길아. 난 대길이 아니오. 절대 아니오. 잘못 본 것이오. 대길아, 어딜 가니?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칠복이었지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칠복이가 가만 보니 아버지는 낮이건 밤이건 잠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잘 쓰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그래 늘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하루는 칠복이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벼슬도 장사도 농사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낮잠만 주무시다가 밤에만 잠깐 출입을 할 뿐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물쓰듯 하세요? 칠복이의 물음에 아버지의 얼굴은 빨개졌죠. 요놈의 자식! 내 놈이 그것을 알아 무엇하려느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식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요? 아까 이 앞으로 포교가 지나가면서 내 아비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 넌 뭐라 대답했느냐? 낮에는 들에 가서 농사 짓고 밤에는 새끼를 꼰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정말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칠복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정말로 대답을 잘했구나. 내가 정말 궁금해하니 내가 하는 일을 말하마. 너도 알다시피 낮잠만 자다가 밤에 출입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내 아비는 도적질을 업으로 삼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에 놀란 칠복은 누가 들을까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적질하다가 포교에게 붙들리기라도 한다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칠복은 누가 들을까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자 칠복의 아버지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부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지요. 오냐? 울지 말거라. 내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그 말씀 꼭 지키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마.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단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적질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한단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모임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나는 아마도 그놈들에게 맞아 죽을 게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좋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칠복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뒷산 너머에 있는 산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면 큰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땅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땅굴에 모여 있단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안심하고 계세요. 이튿날 칠복이는 아버지가 말해준 도적의 소굴을 찾아 나섰지요. 아버지가 말한 뒷산 산골짜기로 들어가 소나무 앞에 도착하여 땅굴을 찾는데 마침 발밑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땅에 귀를 대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었지요. 여보게, 누구든지 뒷마을 김장자 집에 있는 그 항아리를 가져오는 사람을 우리들의 두령으로 삼기로 하세. 글쎄, 그 항아리를 어떻게 가져온단 말인가? 밑에서는 의논이 분분한 듯하였습니다. 옳지, 이놈들이로구나. 칠복이는 그들이 도적들임을 확신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출입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찾지 못한 칠복이는 발로 땅을 꽝꽝 구르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적들은 한참 김장자 집 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벼란간 땅이 울리며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어떤 놈이야? 도적 중 한 놈이 소나무에 있는 땅굴 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요놈, 너는 누구냐? 칠복이는 땅굴 문 앞으로 달려오며 말했지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죠.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들어가 봐야죠. 도적놈은 칠복이가 10대살밖에 안 돼 보이는 데다 도적들의 쪽수도 많아 마음 놓고 땅굴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칠복이는 땅굴로 들어가 생글생글 웃으며 좌우를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 계시네. 어디를 가셨을까? 내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누구긴 누구예요? 다들 아시면서 그러세요? 무엇을 알아? 무엇은 무엇이에요? 저도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안단 말이냐? 김장자 집 일도 제가 다 아는데. 김장자 집 무엇을 알아? 김장자 집 그 망아리요. 이 말을 들은 도적놈들은 서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 여놈 보게. 김장자 집 그 항아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금 항아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이곳에 두령으로 삼겠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의견이라도 내겠다는 말이냐? 내라고 하면 내지요. 뭐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면 저를 두목으로 삼으시겠어요? 도적들은 어린 칠복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보다 좋은 의견을 낸다면 두령으로 삼다 뿐이겠느냐? 그러면 제가 김장자 집에 갔다 올 것이니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칠복이가 도적들에게 무어라 속닥속닥하니 도둑들은 옳다 하며 모두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그리고 곧 칠복은 거지 복색을 하고 김장자 집 대문 앞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가 고파 그럽니다. 밥 한 술만 주세요. 칠복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너는 지각 없이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아가씨께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온 집안이 경황이 없는데 너는 그런 집에 와서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 칠복이는 여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밥 한 술만 달라 매달렸지요. 그러지 말고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이러다 굶어 죽을까 그럽니다. 그렇게 여자와 칠복이가 대문에서 밥을 달라 말라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김장자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 칠복이를 사랑으로 불러들여 밥을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마침 배도 고픈 때라 허겁지겁 내준 밥을 다 먹고는 김장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지요. 주인어른께서 이렇게 밥을 주시니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어른의 안색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신데 대개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주었으면 먹고 갈 것이지. 주인 안면에 수심이 있고 없고를 어찌 알고 묻느냐? 그 말에 칠복이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했죠. 한번 배불리 먹여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예사롭게 가겠습니까? 김장자는 근심스러운 와중에도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제법 지각이 있는 아이로구나.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알아도 소용이 없단다. 소용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무슨 일인지 들려주시기라도 해주십시오. 김장자는 어린 칠복이 하도 정성스럽게 묻는 것이 기특하여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내게 무남동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연히 병이 들더니 모든 약을 써도 효험이 없더구나.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자꾸 헛소리를 해서 걱정이란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비록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병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본다고 무슨 좋은 도리가 있겠느냐? 네, 저희 집은 대대로 의술가 집안인 까닭에 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들은 것이 많아 병자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장자는 칠복이의 말이 신통해서 병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를 본 칠복이는 김장자에게 병자의 생년월일씨를 묻더니 손가락을 꼽으면서 점을 치고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지요. 되게 큰일이 났습니다. 이 병은 약을 쓰셔도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럼 달리 고칠 수 있겠느냐? 네,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고 어르신 댁 창고를 맡고 있는 창고신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마도 댁의 창고에 보화가 묻혀 있나 봅니다. 보화라는 것은 활용이 되어 사람의 손으로 돌아다니며 양기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음지인 창고에 묻혀 있으면 그것은 요사스러운 것으로 변모합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무슨 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물이 음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 요사스러운 것이 되어 변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보화의 조화로 인해 창고신은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창고신이 집안 식구 중 아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것이 곧 아가씨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어르신은 구판을 버려 창고의 신을 위로하시고 창고의 보화를 꺼내 햇볕을 쏘이면 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슬할 때에는 집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뒷산 성황당에서 하십시오. 집 안에는 병자와 어르신만 남고 그 나머지 집안 식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황당으로 가야 합니다. 하인과 비복들은 집 안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화를 마당에 내어놓고 양기를 쏘일 텐데 그럼 여러 사람의 눈에 띌 테고 그렇게 되면 하인들 중에 불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김장자는 깜짝 놀라.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네. 귀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금 항아리를 알 수 있을꼬. 참으로 신통한 애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참,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내 말과 같이 하려면 어느 날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좋습니다. 김장자는 칠복이에게 아주 빠져서 바로 구슬할 준비를 했습니다. 칠복이는 김장자와 이별하고 바로 땅굴로 돌아와 도적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금 항아리를 훔칠 계획을 준비하였죠. 약속한 날 과연 김장자는 뒷산 성황당에 구판을 마련하고 집안 식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황당으로 보냈습니다. 김장자는 친히 창고에 두었던 금 항아리 3개를 마당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그 금 항아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칠복이와 약속한 도적들이 김장자의 집으로 달려들어 김장자를 결박하고 어렵지 않게 마당에 놓인 금 항아리 3개를 모두 집어갔습니다. 김장자가 아무리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른들 집안에는 하인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100명이나 되는 도적놈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적이 떠난 뒤 김장자는 급히 관아에 별을 하였습니다. 관아에서는 김장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 방을 붙였지요. 아무 날 김장자 집 금 항아리를 가져간 도둑을 잡으면 상으로 금 항아리 하나를 준다. 이때 도적놈들은 금 항아리를 땅굴로 가지고 와서 칠복이를 두령으로 삼고 잔치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칠복이는 새끼줄을 수십 발 준비하고는
도적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께서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방에 포교들이 늘어서서 우리를 잡으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잡히면 포교가 우리를 오라로 결박할 터이니 우리는 결박을 당해도 그것을 푸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준비된 새끼줄로 서로 결박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포교는 사정을 봐가며 결박하지 않습니다. 사정 보지 마시고 세게 묶으십시오. 칠보기의 명령에 따라 도적들은 서로 사정을 보지 않고 단단히 묶었고 마지막으로 한 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칠보기가 힘껏 결박하였습니다. 이제 100명 가까이 되는 도적놈들은 결박된 상태로 아픔을 참으면서 칠보기가 결박된 것을 푸는 방법만 가르쳐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제주껏 묶인 것을 풀든지 끊든지 해보십시오. 도적놈들이 있는 힘을 다해 끊으려 했지만 단단하게 묶인 끈은 끊어지지가 않았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죠. 그러자 도적놈들이 칠보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아파 죽겠다. 어서 결박된 것을 풀거나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네, 가르쳐 드려야죠. 칠보기는 갑자기 몸을 뒤지며 무엇인가 찾는 척하더니 놀란 듯 말했지요. 아차, 결박된 것을 풀거나 끊는 방법을 적은 비결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어젯밤에 검토하다가 그만 집에 두고 왔나 봅니다. 제가 가서 금방 가지고 올 것이니 여러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보기는 그렇게 말하고 그 즉시 집이 아닌 관하로 달려가 사또 뵙기를 청하였지요.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보자고 하느냐? 네, 다름이 아닙니다. 그 망아리를 가져간 도적을 잡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기에 도적을 모조리 잡아놓은 다음 이렇게 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혼자 정녕 그놈들을 모두 잡았단 말이냐?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럼 잡은 놈은 어디 있으며 모두 몇 놈이나 되느냐? 100명은 됩니다. 내 이놈 100명이나 되는 도적을 어찌 너 혼자 잡았단 말이냐? 정 믿을 수 없거든 사또께서 친히 가보시면 압니다. 사또는 칠복의 말이 허황되고 맹랑하였지만 도적 소굴로 친히 갔습니다. 그리고 땅굴로 통하는 문을 열고 보니 과연 100명이나 되는 놈들이 결박된 채 앉아 있었지요. 사또는 도적들을 모두 붙들어다 관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말했지요. 사또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번 도적놈은 제가 형벌을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놈 참.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형벌을 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사또는 100명이나 되는 도적을 혼자서 결박한 것이 하도 신기하여 칠보기의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도적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대청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아라. 도적들이 소리를 듣고 대청을 쳐다보니 대청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두령으로 삼은 칠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적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린아이에게 속은 것이 분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이놈들아, 너희들은 태평한 세상에 양민으로 태어나 살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감히 도적이 된 게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살기 위해 죄를 지으면서 도리어 그 죄로 인해 생명까지 빼앗길 줄은 어찌 생각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잡혔으니 너희들의 목숨이 어찌 될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또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어 그 망아리 3개 중 하나는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장사를 업으로 하는 양민이 되거라. 이 말을 들은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이놈아, 도적을 살려 보내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닙니다. 저놈들도 본심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면 저들도 양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민이 되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또께서 이미 제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저들을 모두 놓아주십시오. 사또는 체면에 이미 허락한 일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칠보기에게 상으로 주려고 했던 금 항아리 하나를 모든 도적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머지 2항아리는 김장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관할을 나온 도적들은 금을 나눠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과연 그들은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쌓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김진사에 대해 와서는 유난히 자식을 얻기가 힘이 들어 나이 40을 넘기고도 한참 뒤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얻었죠. 지금이야 나이 40이 젊은 나이지만 그 시절에는 꽤 많이 먹은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김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시문이라 짓고 금지옥 여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시문이 7살이 되어 김진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둘러 며느리를 봐 가문을 이을 손자를 빨리 보아야 죽어도 쉽게 눈을 감을 것 같았지요. 그래 그 어린 아들을 하루빨리 장가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김진사는 매파들을 불러다 놓고 고을 일대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하였지요. 매파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린아이의 조언을 금지하는 나라의 명이 있어 신부감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매파가 광주 지방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집안의 여식이 있는데 혼기가 다 찼는데도 신랑감을 못 구하고 있는 걸 알고 접근하였지요.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신랑이 조금 나이가 어린데 김진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대로 정승판서를 둘씩이나 배출하고 재물도 있을 만큼 있는데다 김진사 내외 또한 인품 좋기로 유명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신랑 나이가 7이면 우리 아기가 19인데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러니 띠동갑아니요. 그리고 나이 7이어도 몇 달 뒤면 8이고 과거 공부 좀 하면 19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혼례만 성사되면 논밭 몇 마지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루 한 끼 겨우 죽으로 연명하는 집안에 논밭 몇 마지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결국 그렇게 두 집안의 혼인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 당일날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장가들러 온 어린 신랑은 혼례를 마치고 신부와 한 방에 들었죠. 그런데 어린 신랑이 뭘 알겠습니까? 먼 길을 와 혼례다 뭐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어린 신랑은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 첫 달개 울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부는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걸 어쩐다. 이 무슨 망신인지.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난 것은 이불에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어린 신랑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 방 한쪽 구석에서 요강을 발견하더니 이불에 그것을 쏟아버렸죠. 그리고는 새 신부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아이고 부인 어디 계시오? 요강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나가버리면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긴 어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행길에 올라 패백을 마치고 사당에 거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신부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 처음으로 식사를 차려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고 시반을 섰습니다. 시반이라 함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식사하시는 걸 지켜보며 그때그때 심부름도 하여 드리고 하는 예절이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 김진사가 상을 받아놓고 막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는데 딱 하고 돌을 깨무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새색시는 간이 콩알만해져 어쩔 줄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지요. 예, 아가. 네. 이 다음에는 식성대로 섞어 먹기에 밥에 섞지 말고 따로따로 놔라. 새색시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얼굴이 벌개져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넘겨준 시아버지가 고맙기도 하였지요. 김진사는 정말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나이 7 먹은 신랑은 정말로 통제불능의 새신랑이었지요. 새신부는 어린 신랑을 남편으로 받들고 따르려 했지만 새신랑은 늘상 어린애처럼 행동하며 새신부를 끊임없이 골탕 먹였지요. 하루는 새신부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와서는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남편이 하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창피스러웠죠.
그래 뒷곁에가 신랑을 닦아세웠습니다. 남자 양반은 부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노엽고 서운했는지 펑펑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새 신부는 그만 너무도 당황해서 신랑을 들어올려 그녀의 등에 업고 애기처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진사는 아무 소리도 않고 뒤돌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손 욕심에 절도 안 든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아이고야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그날 밤 김진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아들 며느리 부부를 멀지 않은 곳에 신접살림을 차려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면 시부모 공양에 힘든 것도 더니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더욱 잘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들 자식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는 어린 신랑과 신부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죠. 내 자손을 빨리 보고자 하는 욕심에 너희들의 혼인을 서둘렀는데 공연히 며느리만 힘들게 한 것도 같고 시문이 또한 부모 품에서 좀 떨어져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 인근에 신접 살림을 차려줄 터이니 둘이 한번 나가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선뜻 그러겠노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살면 새색시가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자기랑도 놀아줄 것 같고 평소 듣던 부모님의 꾸지람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며칠 후 김진사는 김진사의 집 바로 지척에 초가 한 칸을 얻어 아들 며느리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얻은 아들 자식인데 가까이 살아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살림을 냈으니 어린 신랑은 처음에는 싱글벙글 좋았죠. 새색시도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 아래 살았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였는지 따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숨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 살다 보니 이 어린 신랑이 얼마나 개고지고 성가시게 하는지 새색시는 참기가 힘든 지경이었지요. 참다 못한 색시는 누가 볼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 어린 신랑을 혼내고 구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린 신랑의 성화에 화가 난 색시는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치고 혼을 내줄까 하다 꾀를 냈습니다. 색시는 어린 신랑을 불러다 말했죠. 우리 서방님, 높은 곳 구경이나 한번 해보실려우? 높은 곳? 그곳이 어디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온 고을이 한 번에 다 보일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랑이 좋다고 하자 색시는 잘 걸려들었다 하면서 신랑을 지붕 위에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지붕 위에 오른 신랑은 처음에는 신기했으나 이내 무서웠는지 색시에게 말했죠. 이제 무서우니 그만 내려줘. 그러나 색시는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며 야단법석을 떨었죠.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 얼른 내려줘. 무섭단 말이야. 서방님은 언제 내 말 들었나? 안 들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멀리서 아들 며느리가 어찌 살고 있나 궁금해 한번 살펴보려 오던 시어머니가 보니 아들놈이 지붕에 올라가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소식도 없이 방문한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얼굴은 벌개지고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대뜸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어서 바늘을 올려줘야 박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지. 그제야 시어머니는 어린 신랑이 박을 따러 지붕 위에 올라갔나 보다 하고 말했지요. 아이고 시문아, 지붕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만하고 내려오려무나. 옆에서 말뚝처럼 굳어 서 있던 색시도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급히 신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색시는 신랑이 고마워 앞으로는 신랑에게 더욱 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김진사의 생일이 되어 김진사의 집에는 제법 큰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친지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며느리를 보고 첫 생일이니
잔치를 크게 열라는 성화에 김진사의 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김진사의 며느리는 그날 아침부터 몹시 바빴죠. 집안 어른들께 인사하랴, 손님들 밥상 차리랴, 몸이 서너 개라도 모자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랑은 색시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성가시게 굴지 않았겠습니까? 색시야, 일 좀 그만하고 나랑 좀 놀자. 지금은 안 돼요. 손님상에 전도 나가야 하고 술도 내어야 하니 서방님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방님 여기서 이러시는 거 어머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혼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랑이 어디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린 신랑은 심술이 나서는 색시의 치마 저고리를 잡아당기고는 놓아주질 않았죠. 색시는 그래도 참고 손님상에 올릴 밥을 뜨는데 어린 신랑이 치마 저고리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밥을 엎어버렸죠. 순간 화가 난 색시는 부직갱이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휘두른 부직갱이는 겹겹이 쌓여진 그릇들을 건드려 모두 깨지고 말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놀란 시어머니가 달려와 보니 며느리의 손에는 부직갱이가 들려있고 부엌 한쪽에는 아들놈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새색시는 난처하기만 하였습니다. 신랑을 때리려다 그릇을 깼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또 이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날 판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말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나서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치다 그만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신랑의 어머니는 그 말에 웃음이 나는 걸 참고 엄히 말했지요. 사내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오는 것은 못 쓰는 법이다. 어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그 속사정을 눈치채고서도 모른 척하고 며느리와 함께 깨진 그릇을 치웠지요. 그날 밤 색시는 신랑을 껴안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감싸준 신랑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어린 신랑은 이제부터 색시를 그만 괴롭히겠다며 우는 색시를 달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게 제 안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주는 걸 보면 이제 다 큰 것 같소. 어린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를 감싸주며 오래오래 살며 아들 5과 딸 5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사람 대부분이 철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철이 들어 허물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화난다고 그 허물을 다 드러내서야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옛날 이적 조남산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충청도 대대로 명문인 집안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난로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졌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조남산한테는 형이 하나 있었지요. 형은 글은 잘하지만 배포가 작고 우유부단한 성격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남산의 나이가 30이 되자 그 형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세간을 마련하고 신부감을 알아보는데 집안이 비슷한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 또 가난한 여식과 결혼하게 되었지요. 조남산의 신부가 시집을 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고 땔감도 없어 꼭 귀신이라도 나올 듯 한기가 돌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가난하다 보니 이런 꼴이오. 대신 내가 살림을 늘려 이 부엌을 꽉 채울 계획이 있는데 부인이 따라만 준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주겠소?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은 지금보다 낫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지요. 이런 가난이라면 죽는 것만도 못한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 처지의 양반이면 무슨 소용이고 저 채단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저걸 팔아 미천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술집을 차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자를 굴립시다. 또 돈이 좀 벌리면 큰 집을 사서 방을 깨끗이 하고 주막을 표시하는 길을 걸어 오가는 상인들을 받아 여관도 합시다. 나는 심부름꾼을 하고 당신이 주모를 해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평생을 굶주리느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방님 뜻이 정 그렇다면 서방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조남산 부부는 그날로 채단을 팔아 한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한편 조남산의 형은 하나뿐인 동생이 도망을 치고 난 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동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요. 동생을 찾아 헤매인 지 5년이나 흘렀습니다. 형은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어 양반의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주에 도착해 한 주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술청에 앉아있는 얼굴이 곱상한 주모가 아무래도 눈에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꼭 5년 전 동생과 혼인한 재수씨 같았지요. 설마 재수씨가 술이나 파는 주모일까 싶어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죠. 몇 번을 다시 보아도 재수씨가 틀림없었습니다. 형은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어찌 된 일이나고 펄쩍 뛰었죠. 그런데 재수씨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버님, 저희에게 따질 것이라도 있어 오신 건가요? 재수씨는 지난날 재수씨가 아니 것 같았지요.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다른 재수씨한테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인 동생을 이제야 만나게 됐는데 형은 목이 메어왔죠. 그래 어쩌겠습니까? 재수씨는 그런다 쳐도 동생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은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달라 자리에 앉았죠. 재수씨가 내준 술을 마신 형은 곧바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어쩌지요? 서방님은 장사일 때문에 가까운 장터에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몰골로 전국을 누빈 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면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올라와서 기다리세요. 동생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행상들의 짐을 실은 말을 수십 마리 끌고 들어와 먹이를 먹이는데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꼴이 뭔가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죠. 5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 형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시오? 여기서 자고 가려고 들렀소. 자고 가려면 10전을 줘야 하는데 형님이니까 5전만 받지요. 동생은 슬쩍 인사만 했을 뿐 형이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행상들을 대접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받겠다고 하니 형은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찾아 헤매인 동생이 남보다 더 못한 대접을 하다니요. 예전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무척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밤이 되면 동생과 편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에 꾹 참고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밤이 늦어도 형을 찾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지 뭡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른 손님은 모두 길을 떠나고 형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왜 안 가시오? 밥값이나 셈하고 얼른 가십시오.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갑자기 사라진 후엔 너무 그리워 내가 5년을 널 찾아 헤맸다. 나는 당연히 내가 날 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니? 그리고 나한테까지 밥값을 받을 만큼 우리가 남남이 된 것이냐? 내가 형제를 생각할 만한 놈이었다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님 행색이 넉넉지 않아 보여 밥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모두 10전을 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내가 보는 것보다 넉넉지 못하구나.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돈이 없다면 물건이라도 잡히셔야지요. 동생이 이 지독한 한마디에 형은 다 떨어져 너덜너덜한 부채와 때에 찌든 수건 한 장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재수씨가 거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마신 술도 한 잔 있습니다. 그것도 갚으십시오. 형은 울컥 화가 치밀어 짐 속에서 낡은 빗을 하나 꺼내 던지고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형은 마음이 편치 않아 매일을 한숨으로 보냈지요. 내 동생이 저렇게 모진 사람이 될 줄이야. 이제 나는 형제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구나. 형은 자식들을 동생같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집안을 일으켜 동생으로 인한 부끄럽고 슬픈 마음을 씻어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생이 도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사이 집안은 그리 나아진 것이 없었고 형은 동생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그리움과 원망만 쌓여갔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을 타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리 귀한 차림의 사람이 누굴 찾아왔는지 매우 궁금했지요.
뜻밖에도 그 사람은 형의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형도 어쩐 일인가 해서 마당에 나와 보니 그 사람은 5년 전 형에게 매정이 대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방으로 들어와 정중히 절을 하더니 주저하며 말을 꺼내질 못합니다. 5년 전 그 모습과 또 다른 동생의 태도에 형은 화가 나 소리를 질렀죠.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말 가난에 못 이겨 양반된 신분도 버리고 집사람과 10년을 약속하고 고향을 등졌습니다. 남쪽 수백 리 밖에서 큰 길가 중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아 여관을 독점하여 장사를 하였지요. 부자가 되고자 마음먹은 10년이 하루도 아까운 판에 형제간의 정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일전에 들르셨을 때 제가 냉정히 한 것은 어차피 사람답지 못하게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정을 끊으려 그랬던 것입니다. 형님이 미워서 그리했던 것은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질게 모은 돈으로 이웃 고을의 집터와 2,000섬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어 형님과 저희 것으로 하여 각각 50칸씩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땅 문서와 쌀 반찬하실 고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지난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저와 식구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가시지요. 이 말을 들은 형은 마음속에 앙금이 풀리는 듯했죠. 동생이 기특하고 미안하기도 해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노력으로 집안이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양반으로서 상민들이 하듯 재물을 모은 것은 흠이 아닐 수 없었죠. 형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양반이 상민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흠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형과 식구들은 낡은 집과 낡은 물건은 모두 버리고 이사를 했죠. 새 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분주히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형제는 근심 없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어 신선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의논을 할 것이 있다며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돌보기보다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나야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재물을 돌보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불안하지 않겠니? 하인 중에 계산에 능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 공부에 전념하겠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정말 하인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돈이 들고 나는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단 3년 사이에 사서삼경을 익히고는 식년시에서 장원을 해 어사화를 꼽고 집으로 돌아오니 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동생은 육품벼슬을 시작으로 사원부를 거쳐 홍문관 교리까지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을 3가지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삼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양반이면서 부인과 술장사를 할 결심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에게 모질게 밥값까지 받아낸 것이고, 세 번째는 돈만을 바라지 않고 공부를 해 이름을 날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조삼난처럼 양반 체면도 버리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쩌면 사람들이 힘든 것이 양반 체면같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한 듯 붙잡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